어르신들이 막 한자 알려주고 서당처럼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학 막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막 이 마을에서 막 그런 것들을 하시려고 이제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고 마을은 사실 마을의 개념도 지금은 없잖아요. 단지의 개념이 있을 뿐이지. 근데 이제 마을 차원에서 뭔가 학생들에게 교육을 막 이렇게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다양하게.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도 우연찮게 그 어떤 초등학교에 가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게 되는데 다 만들었어요. 링크 보내드릴게요. 혹시 보고 싶으신 분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제 그 학교 측에서 선생님이 혹시 이 협의체에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 게 그러니까 촬영하는 거 알려주고 촬영 자세 약간 동아리 그러니까 방과 후 선생님들처럼 했어. 그러면서 이제 애들 촬영해서 이제 영상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근데 저는 일단 너무 부담스러워서 외성인이고 외부인이고 언제까지 책임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일단 다 같이 있을 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자 아마 답을 내려주시지 못할 것 같고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일단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하게 되면은 어떤 뭐 영상 쪽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다글은 사진인 거고 그러니까 애들을 찍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나의 개성이나 재능을 살려서 이 마을에서 좋은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혹시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뜻 이렇게 못하는 게 지금은 원래 있던 분들끼리만 하고 있고 저희도 시간이 다 되는 게 아니라서 뭐 한 명 갈 때도 있고 2명 갈 때도 있고 이러는데 뭔가 좀 더 큰 이런 걸 맡게 됐을 때 어쨌든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학교도 다니고 이러니까 책임을 못 질 것 같아서 지금 있는 4명으로 근데 더 인원이 더 들어오신다면 좀 부담을 덜고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제가 어떤 건지 사진을 일단 단톡방에 보내드릴게요. 시간 나시면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저랑 까락스랑 네온이 진행을 하고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분이 해주실 예정이고 네, 일단 자료를 드릴게요.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스터디를 위한 하나씩 보여주세요. 선물. 스터디 자료니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아 다시 벗어가시나요? 그거는 그거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오 찐이네요. 네, 찐이에요. 사람 인원이 딱 맞아. 부족한 분 있으세요?
이득이네요. 아니, 참관하시는 분들은 안 드리려고 안 박아왔는데 두 분이 못 오셔서 드리게 됐어요. 그 일단 스터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할게요. 그때 못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한 번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마도 경계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계속 스터디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 오늘 스터디는 사실 했던 거예요. 작년에 한 번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경계란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한번 가볍게 기식으로 들어주시고 그 다음 스터디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복기로 준비를 했고, 이렇게 넘겨주시면 3페이지가 목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번을 했었고 3개월에 걸쳐서 앞으로 경계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쭉쭉쭉쭉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스터디는 시선과 시선 없음의 경계,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이라는 영화를 주제로 발제를 준비했고요. 혹시 영화 보신 분 있으신가요? 오, 많이 감사합니다. 이 영화가 길어가지고 보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보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더 얻으시는 게 많으시겠죠? 영화를 보고 오셨습니다. 네, 그럼 스터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을 좀 읽겠습니다. 아, 그리고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해주셔도, 제 말 끊고 해주셔도. 우리는 절대적인 객관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동시에 오른쪽을 보며 왼쪽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에서 이 스터디를 준비하게 됐고,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영화를 보게 된 거예요.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이라는 영화. 에드워드 양이라는 감독님의 영화고, 대만 영화고, 대만 뉴 웨이브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시대를 풍미하셨던 거장 감독님이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어떤 예술 창작을 할 때 고민하게 되는 게, 뭔가 전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이쪽만 보는 게 아니라 이쪽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저쪽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뭔가 그 통찰의 시각으로 그 작품이나 예술을 바라봐야 한다고 항상 생각하잖아요. 어떤 종류의 창작이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 영화를 보게 됐고, 이 영화를 보면서 어쩌면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 영화는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이면서도 굉장히 사회적인 얘기고, 주인공은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주인공에게 무턱대고 감정이입을 하진 않아요, 영화.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도 너무나 평범한 존재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캐릭터를 봤을 때 매력 있다고 생각되는 캐릭터는 약간 해석할 수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극한 직업 같은 거 보면은 다 보셨겠죠? 네. 막 거기 첫 장면에 막 마약하는 막 사람들 나오잖아. 걔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는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얘네도 뭐 누군가의 아버지일 거야, 누군가의 딸일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걔는 그냥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영화에서 세팅이 돼요. 실제로 나쁜 짓만 하고. 근데 그런 캐릭터는 사실 진실되지 못한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도 저 착해요 라고 하지만 저 나쁜 짓을 할 때가 있잖아. 뭐 고양이를 이렇게 함부로 둔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은 어떤 하나의 시선으로 결정되어질 수 없는 건데, 대부분 많은 영화들에서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나타나. 얘는 형사 착하네, 얘는 뭐 검사인데 부패했어, 나쁘네, 얘는 바람둥이, 얘는 그냥 멍청하네,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게 편하네. 그렇게 안 해놓으면 막 계속 생각하게 돼. 얘는 뭐야, 착한 거야 나쁜 거야, 감정이입 해야 돼 안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으로 나눌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캐릭터들을 만들고 이러한 시선들을 가진 채 창작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 우리가 영화를 포함한 예술을 하는 거는 어떤 그 본질에 다가가고 싶기 위함인데 그러면 이를 통해 어떻게 본질에 다가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그때 아직도 생각나요. 알바 가려고 밤에 이렇게 씻고 야간 알바 7시쯤에 6시쯤에 씻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가 작년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서초동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스터디는 제 의견이라서 받아들이셔도 되고 안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묻어날 수 있지만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되고 어쨌든 그때 서초동 촛불 집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로 송출되는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거기 나온 사람들이 사실은 그 일들과 별로 관련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그때 피해를 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자기 할 일을 바쁘신 분들일 텐데 평범한.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촛불을 드는 거를 보면서 그 함성을 들으면서 제가 했던 고민들이 다 뭔 소용인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영화를 보면 느꼈던 어떻게 이런 통찰의 시선을 가질 수 있지? 영화의 본질은 뭐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끼기에는 제 눈앞에 있는 문제점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실제로 참여하고 있지도 못하고 나는 이제 알바 가가지고 이제 설거지 존나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뭔 소용인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열흘 동안 영화는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죠. 그 순간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제가 했던 고민들이나 이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에 대한 생각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뭔가 그 열흘 동안 제 삶을 지배했던 전부였는데 그 순간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때문에 이 스터디를 준비하게 됐고 그래서 이 느낌이 무엇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뒤에 가서 이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줄거리 너무 길어서 설명 못하고 이게 거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 남자가 샤오스라는 네, 이분이 샤오스라는 인물이고 이분이 이제 밍이라는 인물인데 둘이 이제 연인 비슷한 비스무리한 뭐 그런 관계였다가 마지막에는 이 샤오스가 밍을 칼로 찌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럼 그냥 보면은 제 말만 이렇게 들으면 칼로 찔렀네? 살인자, 나쁜 새끼네, 연인을 찌른 데이트 폭력 뭐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여성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 당시 사회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살인했어. 근데 사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은 샤오스 나쁜 놈이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지만 무조건적으로 비난할 수도 없고 옹호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이 이 무조건적인 샤오스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당시 사회의 문제인지 그것조차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시선을 우리는 관조라고 하죠. 관조.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감정이입하지 않고 뭔가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이 인물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 그 해석은 관객들에게 맡겨두는 거죠. 너네가 알아서 판단해봐. 나는 그저 바라만 봐줄게. 이런 것들이 이제 관조적 시선.
객관적 시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감독님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아마도 제 관심법으로 추측해 보건데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여기 적혀있는 거. 객관적으로 봐야 돼, 한 발 떨어져서 봐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만드셨을 것 같아요. 이러한 그 관조의 시선이 묻어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은 객관적으로 봐야 돼. 객관에 있는 거야, 객관. 사실 이 말 많이 쓰잖아요.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에어팟 빨리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객관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그 객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그래서 이 객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근데 만약에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 그러니까 속이 텅텅 비었어요.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 원시인인데 누가 제 눈앞에 코카콜라를 갖다 줘요. 그럼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 봐야 해. 아니, 객관적으로 봐야 해야지.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가치 판단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처음으로 코카콜라라는 걸 본 거야. 눈높이 있어. 내가 딱 그걸 봤을 때 이건 이거네 라고 단 한순간에 그거를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라고 봤을 때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 사람의 안에는 그 코카콜라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뭔지도 모르고 이 캔이 뭔지도 모르고 이 시원함이 뭔지도 모를 테고, 거기 냉장고도 없을 테니까, 그리고 이 검은색 액체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에 그 사람이 처음 코카콜라를 봤을 때는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야. 그 코카콜라 이게 뭐지? 그러면 함부로 판단 내리지 못하겠죠.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근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야 돼 라고 했을 때의 상태는 사실 어떤 가치 판단이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만약에 힘들어요, 애인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사람 알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넌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너의 성격상, 뭐 이렇게 말했다가 치면은 사실 거기에는 어떤 가치 판단이 이미 내재된 상태인 거죠. 내가 너를 몇 년 동안 봤는데 너의 힘든 걸 못 견디더라,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인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야 해의 진짜 의미는 나는 어떠한 가치 판단이 있는 상태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해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죠. 객관적으로 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린 노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객관에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라면 객관적으로 봐야 돼. 그래, 객관적으로 봐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이것에 대해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아. 나는 극단적인 시선을 갖고 있어야 적어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객관적으로 봐야지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객관적으로 가려면 나는 이렇게 단단하지만 나는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이거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아 라고 생각해야 겨우 객관에 조금, 그러니까 나의 시선을 이겨낸 객관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엄마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있어. 엄마 뭐 가족이고 몇십 년 같이 살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근데 내가 엄마를 객관적으로 봐야지 라고 하면 엄마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 아니거든. 근데 제가 말한 대로 나는 엄마와 아무 상관없어. 엄마가 죽든 말든 나 엄마랑 아무런 관련도 없고 엄마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엄마를 봤을 때 과연 내 안엔 엄마에 대한 감정이 없냐? 또 봤을 때 그건 또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배제해도 마음 한 구석에는 어떤 감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희가
이 스터디 혹은 그 이후에 바라봐야 되는 지점은 저는 그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극단적으로 배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엄마에 대해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그런 시선을 나의 창작물에 적용할 수 있어야 이 창작물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아까 말했던 가치 판단은 이미 다 있는 상태고 사실 객관적일 수 없죠. 객관적일 수 있다는 게 욕심이고 어떻게 보면 오만인 거고. 하지만 저희들은 끊임없이 객관적이 되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의문들을 품죠. 저기 저것도 지금 나, 본질, 진리, 삶, 죽음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뭐지? 나를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봐보자. 본질은 뭐지? 본질을 객관적으로, 진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봐보자. 사실 이런 것들은 평생 답을 내릴 수 없는 것들이기에 끊임없이 추구되는 거고, 치킨 먹을래? 피자 먹을래? 이런 것들은 금방 내릴 수 있어. 아, 피자, 치킨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걸 이제 고민하지 않죠. 치킨을 먹는 순간에, 피자를 먹는 순간에, 혹은 그 이후에 치킨을 먹었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고민하진 않죠. 근데 제가 적었던 이런 것들은 사실 답을 내릴 수 없는 것들이기에 그래서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죠.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작의 과정에서 객관적이어야 되는 이유는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어떤 거를 창작한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창작한다는 거고, 그럼 적어도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람이든 사건이든 혹은 물감의 색깔이든 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오른쪽과 왼쪽을 동시에 보면 전진하면서 후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얄팍한 배경 지식으로 제가 하나 알고 있는 이 객관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네. 다 아시겠지만 춤을 한번 잘 보세요. 왜 사람들은 저 춤에 열광할까요? 문워크. 한 번 더 보세요. 어? 왜 열광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춤은 앞으로 나가면서 뒤로 가는 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요. 다리는 앞으로 가는 것 같은, 좀 더 볼까요? 잘 보세요. 다리는 앞으로 가는데 사람은 뒤로 가요. 저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생각해요. 함성도 이때만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빌리진의 문워크는 전진하면서 후퇴하는 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오른쪽을 보면서 왼쪽을 보는 춤이기도 하겠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춤일 수도 있고. 막 그런 장난 하잖아요.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막 이렇게 내려가면서 계속 똑같은 자리에 걷고. 한번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걸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왜냐면 난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로 가는 거야. 아니면 제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알게 모르게 열광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전체를 보여주는 영화, 지루하지만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은 춤을 잘 추니까 이 문워크로 이제 이 전체를 바라봤는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전체를. 그래서 제가 뭘 있는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시선 없음이라는 글자에 볼드를 해놨는데,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창작하는 과정에서는 이 시선 없음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밑에 이제 도출 실험 별거 아닌데 한번 해볼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면 돼요. 저를 보시고. 여긴 종인데 손가락으로 해도 돼요. 사실. 손가락 한 이 정도로 두는 거야. 어깨 넓이로. 그리고 이 손가락 두 개를 동시에 바라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때 어디 보세요? 가운데를 보세요. 가운데를 보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죠. 약간 멍한 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선 없음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이것만 볼래 라고 하면은 이건 못 보겠죠. 이것만 볼래 하면 또 이걸 못 보죠. 근데 이거 두 개를 보려면 시선이 사라져요. 적어도 흐리멍텅,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선 없음을 창작물에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선은 내 눈에 있는 모든 걸 볼 수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 시선. 그리고 이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은 바로 그 시선을 적용한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화는 시선 없음을 영화 속에서 도출할 수 있었을까?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 도출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려 하는데, 일단 A, 보여주지 않고 보여주기. 근데 이거는 제가 적어놨어요. 그 시선 없음이 드러나는 부분. 그래서 혹시 나중에 영화를 보게 되시면 이 시간대를 찾아서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고 보여주는 것이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행위라고 생각했고, 사실 저는 영화를 제일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저는 영화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어느 매체보다 가장 강렬하게 뭔가 내 머릿속을 자극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도 좋아하고 글도 좋아하지만 글로 봤을 때랑 영화로 봤을 때랑은 저는 그 감정의 깊이는 확연히 차이 난다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이런 시선 없음은 특히나 영화를 통해 드러났을 때 상상력을 정말 크게 자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상상력은 시선 없음을 통해서만 도출 가능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 확고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창작자가, 관객은 앞서 말했듯 그 극한 직업의 오프닝처럼 마약하고 막 문신 있고 씨발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상상력을 가질 수 없거든요. 그 사람 그냥 나쁜 사람. 근데 만약에 그 인물에 대해 상상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본, 시선 없음이로 바라본 감독의 시선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보여주지 않고 보여주기 부분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보여주면서 분산하기. 이건 어떤 거냐면, 여기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는 펜 하나죠. 제가 이렇게 했어요. 휘어 보이잖아요. 진짜 휘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건 펜 하나인데 휘어 보여. 그리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여러 개로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면 제가 막 이렇게 고개를 돌려요. 그럼 양쪽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전체를 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인데 이게 막 움직이면은 이건 분명히 휘지 않았지만 휘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개로 보이기도 하고, 제가 여기서 뺑뺑 돌면은 제가 볼 수 있는 시선은 120도 한정돼 있지만 뺑뺑 돌고 나면은 뭔가 전체를 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공간은 다 맞다는 느낌이 들어요. 보여주면서 분산하기가 약간 그런 느낌인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지? 네.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사회성이 강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 자체가 너무
독특한 상황이고 대만의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 이 샤오스가 밍을 살인을 했던 것도 단지 샤오스가 나쁜 놈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대만이라는 불안정한 사회가 샤오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뭐 많이 간과하시나? 잘 모르겠지만 개개인이 사실 사회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자동차를 예로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다 자동차를 사요. 면허 딸 수 있는 나이가 돼. 그러니까 여유는 뭐 어느 정도 있어야겠지만 그러니까 자동차를 무조건 구매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대학 가면은 스마트폰 새 걸로 바꾸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왜냐면 미국은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땅덩어리가 넓고 그 막 슈퍼 나가려면 막 40, 50분 차 타고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필수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한국의 청년들은 차 살 생각을 그리 크게 가지진 않죠. 가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왜냐면 대중교통으로 어느 정도 내 생활의 범위가 커버가 돼요. 대중교통이 잘 발달돼 있고 또 싸고 이러니까 굳이 차를 사려고는 하지 않아요. 면허도 굳이 따려고 하진 않고. 그럼 여기서 미국 청년이 18살이 됐을 때 I will buy a car 하는 거야. 한국 청년이 20살 됐을 때 차 꼭 사야 돼 하는 거랑 이게 과연 개인 뭐 조창호 아니면 미국의 제임스 미국의 크리스티나의 판단인가? 라고 봤을 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 서서히 내가 경험해온 그 사회의 모습이 그리고 이 개인의 판단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샤우스가 밍을 이렇게 살인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다양한 인물과 사건들을 다룹니다. 인물들이 굉장히 많고 사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1961년에 대만에서 미성년자에 의해 일어난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모티브로 했고 그러니까 대만이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장제스는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피신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대만이 됩니다. 몇백만 명이. 이 샤오스의 가족은 그 중국 본토에서 피신 온 외서인이고 그래서 이 사회가 불안하니까 이 학생들은 우리 일진 뭐 이런 개념을 넘어서는 어떤 패거리 집단을 다 가져요. 왜냐면은 이 사회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불안함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일본에서 코로나 때문에 휴지가 슈퍼에서 돈 났어요. 휴지. 왜냐면 휴지 공장이 중국에 있는데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공장을 폐쇄해서 휴지 수요가 적어진다. 그래서 우리 어쩌면 집에서 휴지를 쓰게 될 수 없을지도 몰라 해가지고 휴지를 다 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근데 그게 그 휴지를 사는 판단의 근간은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불안함. 국가가 이런 걸 다 통제하고 잘 이렇게 제공을 해줄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휴지 사지 하지 않겠죠. 일본까지 안 가도 되고 우리나라까지 와도.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예를 말하자면 예를 들면 저희 집안은 뭐 지지자예요. 지금 여권이 지지자예요. 뭐 사진 할 필요 없이 뭐 검사 다 해주고 다 해주는데 근데 우리 친척 집은 거의 극우에 가까운 그런 집안이에요. 돈이 많았어. 근데 친척 쪽에 가니까 휴지가 막 이따만하게 쌓여있는 거야. 뭐 휴지 뭐야 이러니까 불안해 샀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국가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한 믿음이 이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만의 청년들도 불안하니까 이런 패거리 집단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단에 있는 샤오스의 얘기인 거고 그래서 정말로 다양한 학생들과 사건들을 다루는데 정말 인물들이 많고 상영 시간도 길어요. 이야기도 많고 근데 이 이야기들이 이 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얽히고 설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과 관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과 관계하기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다음 애인이 되기도 하고 이 사람 선생님이고 뭐 아빠고 뭐 경찰이고 이런 식으로 선이
이렇게만 있으면 구분할 수 있죠. 아 이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이건 여기 가고 이렇게 하고. 근데 막 이렇게 있으면 구분할 수 없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한 건지 어디서 끝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화가 진행돼요. 처음에는 몇 명, 근데 이게 얽히고 설키면서 그래서 이 구분 없는 선들이 이 샤우스라는 인물의 사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이 4시간이 흘러서 결말에 갔을 때 이 샤우스라는 인물이 왜 도대체 살인을 했는지 사실 우리는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면 너무 얽히고 설켜 있었어. 다만 그게 우발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는 뭔가 영화가 그 영화 평론가의 평을 빌리자면 영화로 사회를 재현할 수는 없지만 영화가 재현할 수 있는 최대의 사회를 보여줘요. 왜냐면 그 4시간 동안 이 샤우스라는 인물이 이 수많은 사회의 선들 속에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낱낱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물과 사건이 끊임없이 운동하고, 앞서 말했듯이 손 보여주죠. 이렇게 하면 쉬워보고.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 펜은 경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잠깐이긴 하지만 경계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운동하면서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봤을 때 내가 이 시대를 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본 것 같다는 그 당시 대만 사회에, 혹은 이 최초의 미성년자 살인 사건에 이래서 미성년자 살인 사건이 있었구나 라는 그 전체를 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시선 없으면 도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보여주면서 분산하기 라는 두 번째 챕터였던 거고, 세 번째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 영화는 수단이다, 아니면 어떤 예술, 미술은 수단이다, 사진은 수단이다, 이런 말을 하면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 아니 나 영화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뭘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게 수단이라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많겠죠? 굳이 영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약간 모욕하면은 싫어하잖아. 뭐 음식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야 네가 먹는 피자 너가 살아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야, 이러면은 기분 나쁘잖아. 나는 이게 좋은데, 이 피자 먹는 거 행복감도 느끼고 포만감도 느끼고 수단이라.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어, 이 수단이라는 거. 근데 이게 진짜 부정적인 말일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영화를 한 편 찍었는데 이때 힘들었거든요. 사실 모든 영화 촬영이 그렇겠지만 그때 막 5만 가지 감정이 다 들었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뭐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불편, 괜찮아. 거울 보는데 왜 일어나야 되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속된 말로 죽같고 너무 피곤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느낀 게 영화라는, 적어도 영화라는 건 사실 모든 예술이 그러겠지만 영화는 특히 이거 진짜 노동이구나,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시나리오 쓸 때는 막 여기서는 말이야 이 유리병 막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하지. 사실 영화 찍을 때는 너무 힘들거든요.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영화라는 건 어쩌면 가장 비예술적인 과정을 거친 예술이 아닐까. 영화는 찰나 영감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느 예술처럼.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더욱 수단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단 이 힘들다는 과정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영화 혹은 어떤 예술의 한 장르를 사랑하게 된 이유, 그 당시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 사실 그때 우리가 느꼈던 것은 영화라는 수단을 좋아한 게 아니라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어떤 감정,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본질, 그런 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한 10초간만 떠올려 보세요. 내가 이거를 어떤 예술 한 장르를 처음 좋아했을 때 느꼈던 감정. 사실 그때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그거를 보면서 느꼈던 그 무언가가 있었던 거지. 시작할까요? 네.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이 글을 좀 읽을게요. 행복하기 위해 다 뻔한 얘기예요.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 행복이 본질이고 돈은 수단이다. 사랑하기 위해 애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사랑은 본질이고 애인은 수단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살아가면서 여러 명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애인은 수단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애인을 통해 드러나는 사랑의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단이 본질보다 중요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돈만 쫓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어 애인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즐겁기 위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 되면 그 즐겁기 위해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마시죠. 삶을 망쳐요. 게임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정말 많아요. 정말 수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왜냐면 그게 너무나 많이 아까 그 사회가 우리를 잠식했듯이 이 수단은 저희를 잠식하거든요. 처음에는 아 이거 그래 수단이지 별거 아니야 해도 중간에 가서는 결국 그 수단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게 뭘까? 그건 당연히 돈이죠. 사실 돈은 본질은 아니거든요. 하나 종이 조각일 뿐이고 마르크스의 말을 빌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에 뭔가 대단한 목적을 부여하고 대단한 권위를 부여해서 때로는 돈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도 그러니까 다양한 것에서 수단으로 생각해서 벗어나야 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술에 있어서는 돈이 아닐까. 왜냐면 돈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먹고 살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 바퀴벌레 나오는 월세방에서 더 이상 시나리오 쓰면서 견딜 수 없어 막 이런 생각.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삶이 힘들긴 하겠지만 돈이라는 수단이 영화라는 본질을 먹어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오만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 그 정도 배고픔은 못 견뎌봤어요. 적어도 지금. 그래서 슬픈 장면은 관객을 의식한 장면 구성이죠. 음악, 관객들이 슬퍼할 것 같은 음악, 슬퍼할 것 같은 이야기, 슬퍼할 것 같은 구도, 슬퍼할 것 같은 설정.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비겁한 거고 그러지 않은 게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는 설정이 아닐까. 그 시선 없음으로 바라보는 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인용구를 하나 넣었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고 싶은 마음을 감추려고 노력한 부분이 제일 낫다는 것은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한 소설가고 거장이지만 이 사람도 이런 고민을 해요. 내가 전날 밤에 그 슬픈 감정에 겨워서 19살 때인가 막 이렇게 소설을 썼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니까 교수님한테 내가 눈물을 흘리고 싶은 마음을 감추려고 노력한 부분이 그 소설에서 제일 좋았다는 거야. 나중에 바라보면. 네. 그래서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을 혹은 돈을 혹은 기타 등등 그것을 철저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마음가짐. 그래서 영화에 시선 없음을 적용하는 행위는 오히려 영화다운 영화에서 자유로워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경계를 부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찍고 나면 돈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듯이 영화도 시선 없음으로 창작했을 때 그것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비록 돈은 쓸모 없어졌지만 해석의 여지는 남는 것처럼 영화도 특정한 시각 혹은 특정한 시선 혹은 특정한 주제 혹은 특정한 동기를 가지진 않지만 적어도 그 영화에 대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라는 수단에 집착하며 놓쳤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런 이야기 써야 되지 않을까? 영화니까? 아니면 영화니까 단편 영화니까 30분은 넘어가면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돈이 없으니까 뭐 16살로 캐릭터 했는데 그냥 19살로 해.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영화라는 수단에 집착하면 놓쳤던 것들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영화다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막 카메라도 막 좋은 거 써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막 거기에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정작 뭐 소품이나 이런 거는 못 쓰고 막 이런 것들 다양한 예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혹은 어떤 것에 처음으로 끌렸던 순간, 영화를 왜 좋아하게 됐는지, 왜 공부하고 만들고 싶어 하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영화를 직접 만듦으로써, 창작함으로써 다가가고자 하는 본질은 무엇일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시선 없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것도 두렵잖아요. 어떻게 법, 가치 뭐 이런 측면에서 두려워요. 그리고 창작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면 사실 객관적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그 아프리카 원시민 얘기를 했듯이 무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객관적인 사람은 함부로 판단 안 내리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약간 무능해 보이기도 해요. 너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 너 왜 이렇게 너 의견을 필요를 못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창작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이러한 주제는 막 이렇게 얼개설기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가지곤 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것을 철저한 수단으로 생각해도, 그것을 시선 없음으로 바라봐도 결국 그 안에는 제가 엄마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있는 것처럼 애정과 집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시선 없음은 절대적이면서 절대적이지 않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나오는 시선이 있어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마지막 장면에서, 물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살인자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나오는 어떤 연민이랄까,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영화 내내 이 샤우스라는 살인자를 단 한 번도 편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가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영화 내에서 한 번도 설명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인물을 보면서 연민이구나, 연민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 감독이 이 인물을 단지 인물이 아니라 이 인물을 그 당시에 대만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불안함을 상징했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창작자가 이 시선 없음으로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창작물에서 드러난 어떤 진실 혹은 본질 혹은 진정한 감정,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뭐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영화들은 많겠죠 세상에. 그러니까 이 영화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지만 알 수 없는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중단에 가서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그런 영화들.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영화들이고 그런 소설들이고 그런 사진들이지 않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대부분의 공통점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러한 시선 없음, 뭔가 통찰하는 듯한, 관조하는 듯한 시선이 적용된 작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선 없음에서 드러난 시선을 우리는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저번 스터디에서도 말했듯이 진실이라는 거는 굉장히 모호한 개념인 거고 그건 어쨌든 그 시간의 진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실이진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다른 그 어떤 시선들보다 우월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시선이라고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선과 시선 없음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연민은 시선 없음에서 드러났지만 결국은 감독이 가지고 있는 시선인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완벽하지 않은 하나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나고 본질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샤오스는 소년 살인범이기도 하고 대만 사회의 어둠이기도 합니다. 이 밍은 피해자이기도 하며 결코 변하지 않을 대만 민중의 무기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그래서 왜 살인한 거야? 라는 거를 감히 해석할 수 없는 주관과 객관을 초월한 어쩌면 이게 본질이 아닐까 하는 본질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질들은 의도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시선 없음의 과정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은 한 10,000명을 갖다 놓고 1,000명? 한 300명을 이 공간에 갖다 놓고 아무데도 바라보지 마세요. 그냥 멍 때리고 계세요. 스크린만 바라보라고 했을 때 근데 거기에 엄마가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있는지 모르고 갔는데 그냥 바라보라고만 해서 갔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EBS 시험 보면 뭐 연기 나고 있는데 4명 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실험을 했는데 엄마가 딱 여기 있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 그래서 스크린만 보고 있다가 엄마인가? 하고 슬쩍 바라보는 그 시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시선 없음, 스크린만 바라보세요 라고 해서 당신은 그냥 스크린만 보는 당신의 시선이 없는 시선 없음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 힐끗 보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사람 다시 스크린 봐야겠죠. 스크린 보라고만 했으니까 그 힐끗 보게 되는 그 순간이 시선 없음의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어쩔 수 없는 시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애정 혹은 집착 혹은 어쩌면 본질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감독님이신데 결국 천재란 거장이란 혹은 성공한 예술가란 완전한 시선 없음의 다름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은 그들은 뭔가 과묵해요. 그리고 뭔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뭐 공자?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공준호? 아니면 김연아? 그 사람들은 뭔가 거장 같은데 뭔가 본질에 다가간 것 같고 말하는 거 하나하나 들어보면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막 말이 많지도 않고 굉장히 과묵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쩌면 시선 없음을 견지한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장들이. 근데 이 시선 없음을 위해선 일정 정도의 이상의 재능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예술은 그렇겠죠. 하지만 이는 고도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트라는 뜻에는 예술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술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명상의 예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죠. 명상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어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명상 안 해본 사람들한테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해보면 제가 해볼까요? 10초만. 성공하신 분 있으세요? 네. 한 5초만 해보세요. 아무 생각 안 하고 5초만. 성공하신 분 있으세요? 종소리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이 선풍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생각 없음에 대해 생각 안 하고.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재능이라기보단 기술이죠. 명상에 있어서. 사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사실 시선 없음을 가지고 연애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이 사람이 누구가 됐든, 근데 어쩔 때는 이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막 안달복달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닌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재능이라기보다는 훈련이고 어떻게 보면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선 없음도 재능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거는 기술에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돈을 찌는 것도 훈련이죠. 어떻게 보면 돈에서 멀어지. 이게 돈은 찢는 거고, 뭐 영화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훈련들이 있어야 진짜 시선 없음을 적용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재능을 떠나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은 사실 다 천재는 아니거든요. 되게 평범한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전태일을 좋아해서 전태일 얘기를 자주 하는 거죠. 전태일도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그냥 일개 노동자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판단은 정말 대단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단지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랬던 걸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노동자로 있으면서 느꼈던 핍박, 그리고 했던 행동, 바보애를 만들고 시위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에는 그런 선택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중심을 잘 잡는 것이죠. 앞서 말했던 돈에서 멀어져야 돼. 돈을 하루에 10,000원씩 찍는 거야. 미친놈이죠. 그래서 막 밥도 못 먹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중심을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선 없음 훈련은 훈련, 그리고 중심을 잡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추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은 대단해 보일 수도 있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시선 없음을 견지한다면 결국 그 사이에서 어떠한 시선, 그러니까 우리만의 시선, 어떤 나라는 혹은 너라는 작가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흘러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죠. 사실 작가의 세계관이라는 거는 저는 그런 시선으로 모인 세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게 피자 좋아해, 치킨 좋아해, 난 피자. 콜라 좋아해, 사이다 좋아해, 난 사이다. 그럼 너는 피자를 좋아하고 사이다를 좋아하는 작가구나. 이런 거를 작가의 세계관이라고 보진 않잖아요. 왜냐면 그런 판단은 누구나 하니까. 근데 뭔가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라는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시선 없음에서 드러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선을 통해서 결코 진실에 가닿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진실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은 될 것이고, 이 과정에 영화라는 수단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에 끌리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여기도 어느 정도 영화를 좋아해서 모이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영화는 전부이지만
전부이진 않아요. 그리고 나와는 아무 관련 없지만 동시에 내 삶을 갈아 넣어야 하는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온 평범한 시민들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영화를 사랑하죠. 저는 때때로 영화와 한 몸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영화는 본질에 다가가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또한 본질은 영화를 넘어서라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 자유롭게 얘기해 주셔도 좋고. 노래 노래 의견 네, 의견 팀부터.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저는 원래 어떤 사람의 감정에 대한 신봉자인데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일한 매개가 나의 감정, 타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내 존재로서의 감정 이런 거를 상상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나의 감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래도 매일같이 그래도 일기 두세 페이지씩 써도 그리고 간조의 시간을 가졌는데 일을 하면서 진짜 그럴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너무 그 마음 감정이라는 것에 함몰되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항상 그리고 마음을 잃지는 말아야겠다. 항상 그냥 마음을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 자체도 많이 함몰이 됐었고 그걸 위해서 어쨌든 나의 마음을 집중을 해야 되니까 어찌 보면 자의식 병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너무 많이 함몰되는 수도 있었고 근데 처음에 뭐 호텔을 찌라고 했을 때도 분명히 이제 프랑스에 돈을 돌려주고 대포를 찍겠다라고 생각해보면은 저 사람 그 너무 많은 연상 과정이 들어가는 거지 이 만원짜리 지폐 한 장 저 사람이 일을 하면서 그의 좁은 뒷모습과 그리고 터덜터덜 지나가는 얼마나 이랬을까 영화를 못 그는 어떤 배우를 많았을까까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는 법적 문제를 생각하니까 저는 또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 법이 제정된 이유 우리가 뭐 만약에 이런 거 김치 하나하나를 뭐 나이는 살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먹었으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지만 이 10,000원이라는 화폐는 10,000원으로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재화의 상징이니까 그리고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 생규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우리가 구성한 이 사회에서 10,000원 어치의 재화가 살아진다는 것에 또 함몰이 돼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나서 밀려오는 생각을 떠올려보니까 내 진짜 어떤 시선 없음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 시선 없음이라는 시선을 취하지 못했구나. 요즘에 약간 그 미래 체육이고 월 체육이고 어제 출근인데 또 내일 하루 종일 일하고 거의 마음들에 너무 함몰돼 있었는데 인간의 마음과 우리가 부여하고 있는 가치들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는 마음을 분명하게 해서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다. 굉장히 돈이 최고죠. 네. 돈이 최고죠. 돈이 최고는 강렬한 인생을 주는 네. 돈이 최고죠. 정말 정상. 네,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이따 하셔도 되고 좀 쉴까요? 한 10분만? 너무 에너지가